자, 물량을 가지고 원가를 배부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분리 시점에서 분리된 제품이, 연산품이 소위 서로 질이 다를 때, 그죠? 아니면 또 용도가 다를 때, 이럴 때는 시장 가격이 달리 형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고 배부할 때는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원가를 이제 배부하자. 즉,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 판매가치법.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 시점에서의 판매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인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인데 각 제품의 원가 부담 능력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상대적 판매 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 제품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원가를 더 많이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방법을 창안해내는 겁니다.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의 판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뭐 그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 나중에 배우는 뭐 균등이익법이라든가 실현가치법이 이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원가의 분리시점에서의 그 배분은 시장 가격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사실 판단이 가능한 거죠. 상대적 판매가치법의 특징 그래가지고 자,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동일하다. 즉 개별 제품의 원가율이 동일한 것으로 제품의 원가가 수익 창출을 하는데 동일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리점에서 모든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익이 균등하도록 배부하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자, 판매 가치가 높은 제품에는 원가를 많이 배부하고, 판매 가치가 낮은 제품, 그러니까 원가가 낮으면 원가를 낮게 배부해서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돼 가지고 결국 개별 제품의 수익률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동일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분리점에서 연산품이 A, B, C, D가 나올 때 원가 배분을 A, B, C, D의 매출이익률이 각각 같도록, 이익률이 같도록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치가 높은 것은 많이 배부하고 판매 가격이 낮은 것은 적게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같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복잡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매출 총이익률이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결합 제품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잘못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는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매출 수익률을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A, B, C, D에 대한 우리가 개별적인 노력을 거의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매출 총이익률은 A 제품에 대한 판매망이라든가 판매 전략이 달라서 잘 팔고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뭐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항상 매출 수익률이 다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죠? 열심히 하는 놈이나 그러니까 A, B, C, D의 제품을 판매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요. 또 다루는 지역이 서로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과의 그 차등을 안 주기 때문에 회사 전체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한 예인데, 자, 이거 지금 앞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예제 문제들을 아주 간단한 것들만 다뤘어요. 실제는 이것보다 이제 복잡한 예제들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교재 가지고는 또 우리가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의미 있는 아주 좀 골치 아픈 이런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지지난 시간 계속 얘기하는데 시중에 가면 원가 계산책 이렇게 두꺼운 거 또 관리계획 이렇게 두꺼운 걸 하다가 거기서 다양한 사례들과 또 조금 복잡한 방법의 원가 계산 방법들이 소개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가 결합 원가는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제조 형태 또는 생산 형태를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원가 계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 공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결합원가 연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이 결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막 우리가 단순히 종합원가 계산 그냥 통일돼 가지고 하나를 적용해 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원가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곳곳에 도처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예제들, 또 사례들을 다루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해결해보는 훈련을 하면은 훌륭한 회계인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미국식 소위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사실 열심히 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게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소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너무 순진무구하게만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만 교육을 마쳐도 사회생활을 하다 아무 지장이 없게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유럽은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또 대학 들어가도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명문대 무슨 이런 구분도 별로 없어요. 특히 파리는 1대학, 2대학 뭐 10몇 대학까지 있어서 들어갈 때는 좀 자유로운데 매년마다 탈락률이 20에서 30%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법대가 좋다, 파리대학 법대가 좋다. 그럼 그 좋은 애들이 많이 몰려가요. 근데 매년 30%씩 탈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걔네들은 탈락해가지고 또 다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투자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그래서 유럽에는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철학도 배우고요. 또 논문도 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생들과는 생각이나 인식이나 소위 이 문제 해결 능력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맨날 국어, 수학, 영어만 하고 나머지 분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도 이게 진짜 어렵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모를 뿐이지, 그죠? 여기서 다루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 이해는 동원되질 않고 있어요. 좀 복잡해봐야 중학교 때 배운 함수 정도 간단한 함수 그 정도만 다뤄요. 좀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계양산 주는 결합제품 X와 Y를 아까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1000단위와 1500단을 생산했고 결합원가는 400만원 똑같으죠. 분리 시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1700원이고 Y는 2200원이다. 아까 그 예제 문제입니다. 똑같은 예제예요. 요구사항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부하시오. 자, 그래서
그 X는 1000개 생산하는데 1700원이고요. Y는 1500개는 2200원. 판매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X는 170만원, Y는 330만원. 결합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400만원 곱하기 500만원 분의 170만원 하면은 요 136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자, Y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500만원 분의 330만원, 그래서 264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 보면은, 자, 요 밑에 거 보죠. 지금 방금 한 거죠. 자, 1000단위, 1500단위에 매출액이 170만원, 330만원. 방금 봤죠? 원가가 136만원, 264만원 배부를 했어요. 그때는 매출 총이익이 34만원, 66만원. 매출 총이익률이 똑같이 20%예요. 요곳에 20%, 요곳에 20%. 자,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매출액이 500만원이고 매출원가가 400만원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총으로 따졌을 때 100 똑같죠? 그러나 X제품의 이익과 Y제품의 이익도 뭐 상대적 판매가치법으로 하면은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매출 총이익률이 같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나 이제 물량기준법을 할 때는 요거는 그러니까 물량과 그 원가의 발생 요인들이 같다면은 뭐 이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이건 또 억지가 되죠. 하기는 쉽지만은 똑같이 매출액은 170만원, 330만원, 총 500만원이에요. 그죠? 1000단위, 1500단위. 그래가지고 매출 원가가 우리 아까 저 앞에서 보면은 이미 다룬 겁니다. 요 표에서, 그죠? 40%, 60% 해가지고 160만원, 240만원.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 계산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60만원, 240만원 했더니, X제품은 10만원의 매출 총이익이, Y제품은 90만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X제품은 겨우 5.9%인데, Y제품은 27.3%예요. 토탈로 보면은 40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똑같이 회사 전체로 보면 100만원의 이익을 나눴는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다 안분의 원가를 어떻게 안분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표만 보고 나서는 사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야, X는 이익이 이렇게 매일 나는데 Y는 X는 너 뭐 하고 있니? 그래가지고 X제품의 무슨 판매 담당자나 또는 공정 책임자한테 너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은 뭐요? 괜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왜? 원가 배부 방법만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로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보면은 이익률이 똑같으니까 Y제품은 진짜 열심히 뛰고 해서 많이도 팔고 X제품은 뭐 대강 해가지고도 뭐 조금밖에 안 팔았는데도 이익률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경제 봤을 때 X나 Y나 뭐 생산이나 판매자 담당자가 뭐 서로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트레이드업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생산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